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라운드 테이블인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 기업가 세션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한국정책학회 학회장이신 박형준 학회장님께서 축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존경하는 기빈 여러분. 기빈 여러분이 지금 별로 안 오신 것 같지만 전부 다 유튜브 안에서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학술대 오늘 이제 마무리로 접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유튜브로 보고 계시니까 그분들께 좀 인사드린다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한국정책학회 학예학술대회 특별 세션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 기업가의 역할과 비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언제나 국민들에게 약속된 희망과 변화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입니다. 특히 여러분처럼 젊은 정책 기업가 일선에 있는 현장에서 열심히 정치 현장에 대해서 정책 현장에 대해서 고민하는 정책 기업가분들이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은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결해서 실행 가능한 혁신을 이끌어주는 그런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런 역동성과 기능성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학회는 그동안 학문과 실제 정책의 현장의 다리를 놓아놓은 전통에 의해서 정책 기업가들이 제안하는 실천적 지혜를 그다음 실천적 전략들을 경청하고 이를 학문적 자산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정책은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말처럼 오늘의 논의가 어떤 새로운 정부 정책의 방향을 선도하는 그런 창조적 비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발표와 토론 맡아주신 여러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의 말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다면 그것은 시작하라. 대담한 속에 천재성과 힘 그리고 마법이 깃들어 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대담한 출발의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학회장님. 예,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저희 사회를 맡으신 우리 김재일 부총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회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통상의 기준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말씀드리고 소개하려고 했는데 좀 색다르게 해서 스스로 본인들이 한번 소개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이걸 그렇게 한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각자 소개를 하실 시간들을 충분히 우리 자장님께서 주실 것으로 생각되고요. 사실은 기존에 저희가 학술 대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이 이론가분들 그다음에 교수 중심의 어떤 토론을 해왔었는데요. 학회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정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소위 학계에서 쓰는 용어인 팔러시 엔터프리니어라고 하는 정책 기업가 또는 혁신가 이분들이 좀 중심이 되는 토론회를 만들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고요. 양 정당에 저희가 보좌관 협의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은 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모쪼록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라는 취지에 맞게끔 어떠한 주제든 또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사회자님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 올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정책학회와 한국행정학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오셨고요. 현재 단국대학교 부총장님을 역임하고 계시는 김재일 부총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여러분,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된 단국대학교 김재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 정부에게 바란다 정책 기업가라는 주제로 마련되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국가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이 시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국회, 지방의회, 학계 그리고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께서 모여 정책 기업가적 리더십과 실행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과 제도적 개선 그리고 혁신적 소통이
가능성을 모색하여 더 나은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논의가 항목적 성과를 넘어 실제 정책 현장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좀 해드리면 말씀을 주시기 전에 간단하게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고 또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모두 8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각자 한 10분 정도, 10분 안팎으로 발제나 토론을 해주시면 나머지 한 15분 정도 또 플로어나 또 그 등등의 코멘트들 좀 들어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 바로 우측이죠. 여러분들 왼쪽입니다.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님께 먼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지혜입니다. 제가 사실 어디 가서 안 떠는 사람인데 이 자리가 굉장히 긴장되네요. 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영국의 UCL에서 퍼블릭 폴리시 석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교수님들과 함께 이렇게 학회에 다닐 때마다 굉장한 분들이 계시는 아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자리에 제가 앉아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석사 마치고는 국회 보좌관으로 일을 오랫동안 했었고 그 뒤에 지난 총선에서 출마를 했다가 경선에서 떨어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부대변인도 그만두고 이렇게 자연인으로 여기 이렇게 학회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제가 처음 발표하는 것이 좀 적절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이제 모건대학교 특임 교수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토론회에 다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정책이든 어떤 분야에서든 예를 들어 규제 혁신이든 아니면 고등교육이든 무엇이든 너무 예전부터 지속되어 온 논의들이 그냥 조금씩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지속되어 온 것이지 지금 너무 세상도 바뀌고 첨단 기술이 접목되어 있고 그리고 MZ라는 새로운 인간 형태들이 사회에 많이 들어오는 편입되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런 과거의 방식으로 기존의 사회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상력으로 좀 정책 문제를 다시 접근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국회에서 환노위가 환경노동위원회 보좌관으로 있었었는데 그때 기억을 좀 중심으로 한 가지 주제를 잡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그래프에서 보면 처음에 그 동그라미 안에 빈 동그라미가 있었을 때는 1954년 5년쯤입니다. 그때는 초록색이 독일 줄이고 그리고 갈색이 한국 줄인데요. 그때는 근로시간이 노동시간이 비슷하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저 빨간색 끝에 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독일보다 한국이 3달 더 일합니다. 1년 단위로 보면 굉장히 많이 일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비슷하게 시작했다가 왜 독일보다 한국이 3달 더 일하게 됐는 이 문제를 봉착하게 됐을까에부터 우리가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굉장히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에 주 5일제가 근무제가 시작이 됐었죠. 그때도 경제계에서 아니면 산업에서 이렇게
근로시간을 줄이다가는 우리 경제 다 망한다라는 굉장히 우려적인 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을 줄였고, 그리고 2018년 문재인 정부 때죠. 그때 52시간 상한제를 입법화해서 통과를 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2018년 52시간 제 상한제를 하기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근로시간이 68시간도 합법이 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동시간이 엄청 길었던 것을 지금 많이 줄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단위로 놓고 보면 독일보다 한국이 3달 더 일한다라는 결론입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독일은 한국보다 일을 덜 하니까 그럼 못 사느냐라고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한국이 선진국입니까? 독일이 선진국입니까? 이 1인당 GDP를 보면 2025년 표인데 독일보다 한국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리고 시간당 생산성도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당 생산성은 44.4달러, OECD 38개국 중에 3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65%에 불과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비교하기 좋은 독일의 예를 계속 들고 있는데, 독일보다 3달 더 일하지만 생산성도 떨어지고 GDP도 현저히 낮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또 대선 주자들이 그러면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라고 했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첫 기자회견에서 주 4일제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노동시간을 줄여야 되겠지만 우선 주 4.5일제부터 도입하겠다.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인데요. 노동시간을 줄이면 왜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노동시간을 줄이면 굉장히 많은 실험이 있었는데, 노동시간을 줄이는 실험에서 보면 직원들의 39%가 스트레스를 덜 받았다거나 아니면 번아웃이 덜 왔다던가, 불안, 피로, 수면 이런 것들이 감소했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개선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연구를 해보지 않아도 너무너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신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건강 상태도 양호해질 수 있는 것이죠. 노동시간이 긴 것에 비해 짧은 것이.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긴데, 굉장히 길고, 그런데 예를 들어 WHO 아니면 ILO 이런 기관에서 발표한 것들이 예를 들어 뇌졸중의 6.9%가 주 55시간 이상 근무로 인한 것이라던가, 아니면 장시간 노동이 사고 위험을 높이고 수명장애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낮게 발현하게 한다던가, 이런 연구들도 이미 많고, 그리고 이미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이 긴 상태와 짧은 상태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예전부터, 그리고 한국 사회에 맞게 너무 맞는 말이고, 그리고 또 노동시간을 줄여야 되는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왜 꼭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주 4일제를 해야 된다거나 주 4.5일제를 해야 된다거나 라는 문제의식에서 저는 이 발표를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 4일제를 찬성하는 그런 실험에서 언급되는 그런 해외 사례들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그런 사례들에서 꼭 등장하는 국가들이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이런 국가들입니다. 그런 국가들에서 4일제를 실험해 봤더니 이렇게 좋더라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빨간 줄이 우리나라 근로시간부터 시작되는 줄이고, 그리고 네모칸이 보시면 노동시간이 현저히 낮은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설명드린, 그러니까 주 4일제를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주 4일제가 성공했던 그런 나라들을 보시면 이 네모 안에 들어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보다 노동시간이 현저히 낮은 그런 상태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일 노동시간도 이미 낮은 상황에서 하루 더 줄이는 그런 실험을 했을 때의 결과를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는 것이 가능하냐의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노동시간을 더 줄여야 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노동시간에 비해서 생산성도 낮고 국제 경쟁력도 지금 우리나라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노동시간이 이미 낮은 국가에서의 실험 결과를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어떤 시선을 호도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이런 것들의 반응들을 훨씬 우리가 잘 연구하고 그것을 생산업계에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구들을 좀 덜 저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Z세대나 알파세대나 정말 새로운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 노동시장에 편입했을 때 그런 관계를 고려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단순히 예전부터 노동 일수를 5일로 줄였으니까 이제는 4일로 줄여보자. 4일로 줄이기 당장은 어려우니까 4.5일부터 해보자 라는 것들이 너무 연구하는 그리고 정책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공급자 측면에서 좀 너무 게으른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 4일제를 반대하는데 주 4일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여러 기대 효과 중에 노동시간 단축과 저출생 고령화 이런 것들 대책을 같이 마련하는 그런 언급들이 있는데 저출생 문제 해결을 돕는 차원에서 노동시간을 주 4일로 줄이는 것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당 총 노동시간을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식을 찾지 않고 일단 4.5일제부터 시작을 한다면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죠. 한국 상황에서 보면 전 너무나도 당연히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다소 길게 일하고 금요일은 좀 짧게 일하는 이런 4.5일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런 주 4일제, 주 4.5일제가 되면 네. 마무리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시작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어렵냐면 왜 힘드냐면 예를 들어 보육 문제만 놓고 보자면 우리가 대부분은 아침 9시에 애를 맡기고 4시쯤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더 길게 하루 노동시간을 더 길게 일하는 방향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그런 정책을 한다면 보육 문제를 더 겁나하게 되고 그리고 보육 문제에 있어서 더 까다롭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저출생 고령화가 문제가 있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노동시간을 더 길게 함으로써 보육 문제를 더 어려운 문제를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그래서 하루 노동시간을 길게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아빠들만 4시 퇴근하는 그런 정책을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 아빠들만 4시에 퇴근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해보면 일단 회사의 주를 이루는 노동자들이 남성이고 남성의 노동시간을 변화시켜야 회사 전반의 시스템을 바꾸고 제도가 빠르게 안착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집에 돌아가서 육아를 참여해야만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바뀌고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이 많다는 것이 여기 자료에는 좀 있었었는데 넘어가도록 하는 것을 하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는 큰 전제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노동 일수를 줄이는 것 대신 하루 노동 시간을 줄이는 그런 실험을 통해서 노동 시간을 점점 더 줄여나가는 것을 한번 제안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기존의 틀에 박힌 방식으로 노동 시간을 어떤 정책이라도 접근한다기보다 좀 새로운 방법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좀 새로운 상상력으로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제 이야기를 진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빠들만 4시 퇴근을 왜 강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데이터는 사실 저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몇 살 아빠를 둔 아빠들이어야 하는지, 그 아빠들과 남성이 똑같은 상태에서 4시 퇴근을 하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고, 사실 남성들의 노동시간 단축만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시간 노동 환경이 가지고 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에 조금이라도 균열을 내고 정상으로 찾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좀 새로운 접근의 정책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아빠들만 4시 퇴근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급하게 제 말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그 토론하실 분이 6분이나 계시다 보니까 좀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좀 더 시간이 남으면 조금 각자 조금 못다한 얘기들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이제 전 부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육아 큰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맞벌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런 문제들도 많이 봉착하고 했었는데, 해외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유연 근무를 좀 많이 활용한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극단적으로 7시부터 10시 사이에 이제 출근을 하게 해가지고 퇴근이 3시부터 6시에 발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빠가 7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엄마가 뭐 애를 오전에는 케어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아빠가 일찍 끝내고 와서 케어를 하고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방금 부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생산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노동 시간 자체 일수가 아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요. 그다음에 우리 국회에 박홍근 의원님 실에 있는 나바다 보좌관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에 근무하는 나바다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국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국토해양부이던 시절에 부산 북한 개발에 대해서 저 국회에서 논의하고 했는데 여기 컨벤션 센터에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올해로 제가 국회에서 일하게 된 지 한 14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2번의 대통령의 탄핵을 겪었고 이제 야당에서 여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야당 보좌진으로 있다가 여당이 이제 새 정부를 맞이하면서 제가 바라는 과제들을 5가지 정도로 짧게 정리를 했는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에 이제 탄핵이 있었고 2024년에 또 탄핵이 있었는데, 둘 다 민주주의 정상화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지만 성격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의 대선의 명령이 이제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부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면, 이번 대선의 명령은 국민 주권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를 공고히 하고 사회적 신뢰와 통합을 이뤄라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 첫 연설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첫 사명은 이제 개헌 비상권력 통제 장치 강화나 이제 국회 동의권 명문화 같은 것을 통해서 이 국정 혼란을 확실히 극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헌법 개정을 국정과제 1순위로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개헌이 시작을 되게 되면 1차 요건이 200석이라는 국회 정족수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 이상으로 이번 대선의 명령이 국민 주권의 제도화이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나 국민적 합의와 압도적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지금 국정과제 1호로 내세운 개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1단계 개헌이 이루어지려면 올해 정기회 안으로 국민의 수기를 할 수 있는 위원회와 대화기구를 반드시 구성을 하고, 특히 이제 시민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제화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의 복원과 입법부에 대한 존중입니다. 오늘날 이제 양극단주의가 확산이 되고 있고, 저희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예전에 제가 국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정치적 타협의 공간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예전에 집권 초에 여대 야소로 출발했던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정 현안을 협의하는 협치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선언적 장치에 그쳤습니다. 이번 국정과제 가운데 한 77%, 731건 정도가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의 협력이 이번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정부가 야당의 꾸준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취임 720일 만에야 처음 만났던 사실을 떠올린다면 새 정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협치를 제도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형식적으로 여대 야소가 구성이 돼서 국정 운영에 필요한 입법 동력이 확보가 되었더라고 해도 국회에서는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 정례 협의를 의무화하고 정권 초부터 국정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분기별 영수회담을 추진하는 등을 한다면 국민 앞에서 정치 복원의 신뢰를 세우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바라는 것은 사과하는 정부입니다. 전임 정부에서 각종 논란과 사회적 참사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가 없어서 불신이 깊어졌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정부는 전임 정부의 과오에 대해서 무한 책임지는 자세로 장관들의 사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과를 하는 것 이상으로 제도 개선을 약속하는 책임 정치를 반드시 이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와 함께 약속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라던가 여러 관련 국정과제 실천이 뒤따라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일하는 정부, 소통하는 정부입니다. 국민들은 성실한 리더십과 눈에 보이는 대응을 원합니다. 소통 채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민과의 접점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것이 국가 리더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리더십이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현장성과 구체적 해법에 있습니다. 관념적 구호가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디테일이 있어야 공직사회도 움직이고 국민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소통 플랫폼이 필요한데 지금 현 대통령의 장점이 소통 채널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그것을 누구보다 잘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정제되지 않은 방식보다는 정례 기자간담회나 회의 생중계와 같은 제도화된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그 국정과제들이 발표가 됐는데 과거에 성과 대시보드 사업이라는 게 검토가 과거 정부에서 된 적이 있지만 구현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국정기획위원회가 선정한 신속추진과제와 같이 국민 관심사안의 성과를 시각화해서 공개한다면 정부의 신뢰를 높이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시 운영 중인 대통령실 홈페이지 개편 시에 검토했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살리는 정부겠죠.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계엄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대통령에게 가장 크게 기대한 국정과제는 경제 회복과 활성화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경제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 재정도 상태가 좋지 못하고 민간 소비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대외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성이 큽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성장과 회복을 국민들께 빠르게
성과를 보여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빠른 추경 편성과 집행으로 소비 심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을 보면서 두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 개혁에 대한 액션 플랜의 부재입니다. 전임 정부도 4대 개혁을 내세웠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연금 개혁과 같은 장기 과제는 5년 단임 구조 속에서 초기에 정권 초에 성사진을 제시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기가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노동, 교육, 산업 등 구조 개혁이 없이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국으로 이행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번 전략에 산업 전환이나 인재 양성과 같은 관련 과제들이 포함은 돼 있지만 구조 개혁과 관련된 단장기적 목표와 성과 평가 체계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잘사니즘이라는 개념을 발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잘사니즘이라는 거는 정치가 앞장서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 대개혁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잘사니즘의 실천 플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정책 파편성의 극복입니다.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이 끊기는 관행을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는 전임 정부에서 발표됐던 전략 중에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중장기적 구조 개혁의 과제가 다수 담겨 있었고 그중에 일부는 이번 전략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곳 부산에서 관심이 많은 북극항로와 같은 과제들은 5년 안에 완결되기는 좀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근데 이런 정책들이 단임 과제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나중에 향후 이어져야 하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국민통합 국가전략과제라는 것을 만들고 격상시켜서 이어달리기 루틴을 축적해가는 정책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라던가 김대중 정부의 정보화 뭐 이런 각 정부마다 시대를 관통하는 모든 정부가 이어가야 할 경제사적으로 의미 있는 분기점이 이번 정부에서도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결국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건 5가지입니다. 요약하자면 민주주의의 재건, 정치의 복원, 책임 있는 정부 소통과 투명성, 그리고 경제의 구조개혁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과제는 모두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한 지점으로 모입니다. 새 정부가 이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간다면 이번 정부가 단순히 정권 교체를 넘어 국민 주권 정부라는 새로운 역사적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종합해 보면 어떤 그 국민과 주민 주권의 제도와 참여, 국민 참여 말씀해 주시고 또 사회적 통합, 신뢰, 그다음에 입법부와의 협력, 그다음에 소통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듣다 보니까 예전에 추진되었던 그 정부 정책이 그냥 생각이 납니다. 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고 정부 3.0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추진됐던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하고 지금 저 송희준 석좌 교수님 계신데 위원장이셨죠 예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계속해서 단절 없이 좀 추진되고 실질적으로 정책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정부에 관계없이 계속 돼야 되지 않나 좀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님께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지연 의원입니다. 저는 4년차 부산시 의원이자 이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일본 도쿄에서 이제 경영 컨설팅도 하고 대관 업무도 해왔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벤처캐피털에서 대외 협력, 대외 자문 업무를 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지방의원 하면서 미 국무부 초청 연수 IVLP의 한국 대표로 선정이 돼서 여성 정치 분야, 여성 리더십 분야에 참가했었고요. 지금은 열심히 이제 남은 임기 다음 지방선거까지 부산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들을 주셨는데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박형준 교수님으로부터 이 정책 기업가 세션에 대한 초청을 받고 나서
새 정부에 어떤 점을 바라는가라고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그 핵심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지역 감수성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지방 자치의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책 기업가에 대한 건 학술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까지 이제 연결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정당이나 정쟁의 시선보다 또 중앙에 집중된 시선보다는 지역에 좀 집중된 시선으로 부산의 시선에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정치학회도 좀 다녀왔었고 이제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이기도 하다 보니까 헌법학회 논문들도 좀 보다 보면 지역에 대한 학술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표적인 이 행정학회, 정책학회에서도 지역에 대한 논의가 보다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새로운 정부의 의지도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한과 재정 그리고 데이터를 좀 더 성과 계약으로 묶어서 지역에 이전을 하고, 지방의회는 정책형 의회 모델로 그 성과를 담보해야 한다라는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에 대한 통과 그리고 개헌, 즉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헌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하면 지방의회 강화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의 과밀과 집중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거의 반세기 넘게 누적이 되어온 1970년대 압축 성장과 함께 형성된 구조에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더 이상은 진단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과밀이 아니라 미스매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가 지방자치 30주년이죠. 또 지방자치 개정법이 전부 개정되고 시행된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는 지방자치를 성숙기에서 완성기로 이어가는 논의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발전 과제가 점검되어야 할 결정적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보다 좀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서 토론자분들께서 말씀 주신 노동 시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앙의 시점에서 바라본 국정 과제 좋습니다. 그런데 AI로 전환이 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경제활동 인구의 주요 세대들은 코로나 시기에 학교를 다녔고 AI로 전환된 세대에서 지금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지점을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산업이 재편되고 있고 대기업의 고용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은 과거형으로 대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라는 전략만으로는 지역 성장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1만 명씩 각 부서별로 구조조정을 해왔고요. 최근에 국내 대기업 KT든 신세계든 유통이든 어디든 지금 30대 포함한 희망퇴직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기준이 될 수 없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24시간 본인들을 갈아넣고 있습니다. 그 대표들은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노동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 하고요. 24시간도 모자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늘어나고 있고 엔잡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도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환경에서 일자리 전환에 대한 부분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역이 결국 살 수 있으려면 이러한 프리랜서나 또 디지털 노마드들에 대한 일자리 전환,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이들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해외에서 돈을 벌어도 거주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특화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권한과 예산의 이양을 계속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근본 이유는 지역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보다 실효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춘 주민 복리와 성장 설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겠지요.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사업이 타당성 조사나 투자 심사 등을 위한 협상이나 행정 절차 등으로 지역의 명운이 중앙정부에 맡겨지지 않도록, 그래서 특별법에 대한 제안을 계속해서 해오는 겁니다. 부산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지역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절실한지에 대한 방증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노란봉투법도 통과되었고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서 국내외 기업 경영 부담과 환경 및 이탈에 대한 부분의 우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의 모수가 줄어드는 악영향을 우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역이 스스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부분을 보다 강력하게 헌법 개정과 또 중앙정부 대통령의 의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산업은행 역시 이전 역시 이와 같은 정부의 납득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지역의 분점 수준의 미세 조정이 아니라 본점 이전과 기능의 실질 이관 같은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계속해서 강도 높게 지역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해양이나 물류, 금융, 융합, 생태계 앵커 시설에 대한 부분이 한 번에 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까지도 지난 정부들도 과거부터 반복되어서 행해왔던 것이 형식적 조직 이전이었습니다. 지금 자생적 성장 동력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면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을 30년 동안 저희는 경험해 왔기 때문에 한 지역마다 원하는 부분을 좀 충분히 완전히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야금야금이 아니라 확실하게 몰아주는 과감한 선택, 결정적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얼마나 지역 발전과 지역의 권한 이양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거 정부들이 이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시작으로 이제 이어졌던 해법 자체가 충분하지 못했던 상황들은 수도권 이해와 정치적 저항들에서 있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지방 분권이 구호인지 제도인지 가늠하는 이 국가적 시험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저 간략하게 조금 더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방 의회를 좀 더 독립된 입법이자 정책 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권한 구조 한계와 제도적 완결에 대해서도 정부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는 지방의회에 대한 독립적인 부분의 제도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방의회를 독립된 입법이나 정책 기관으로 명확히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기관 대립제를 표방은 하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입법권 또한 법령 범위 내로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 관리권조차 부재한 의회로서는 조례에 대한 부분도 정책화가 돼버리거나 지방자치단체보다 권한이 약한 형태입니다. 강시장 약의회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의회는 그동안 양적 팽창을 이루어 왔습니다. 의원 발의 비율이 과거에 약 4대까지만 하더라도 2% 미만 정도의 비율이었는데 현재 9대는 전반기만 하더라도 시장 발의 비율보다 훨씬 넘어서는 63% 정도로 의원 발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항상 질적으로도 보장이 된다라고는 보이지 않고 또 중앙정부나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제한된다라는 점에 의거해서 이 입법 품질 관리 체계나 성과 평가 피드백이나 좀 더 적극적인 입법권과 재정 자율권과 조직 구성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헌법적 기반 없이 지방의회는 언제든 중앙정치 논리에 종속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정쟁을 넘어서서 좀 더 실천적인 과제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자치분권의 과제는 수도권 집중의 역사와 지방의회의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방의회의 질적 개선은 분권의 조건이자 국가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의 전제라는 점,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부담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한 부담이 덜어진다라는 점을 보다 좀 강조를 하면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것이 부산의 억지 논리가 아니라 지역에 대한 발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구호가 아닌 제도로 필요한 분기점이라는 것을 좀 강조드립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넘긴 오늘 대통령과 새 정부가 보다 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 감수성을 정책의 실천으로 좀 연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학회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보다 좀 더 많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담대한 철학과 정밀한 계약과 측정의 기술을 새 정부가 가져가 주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91년도에 이제 의회 선거, 지방의회 선거 시작되고 95년도에는 이제 자치단체 선거까지 단체장 선거까지 시작돼서 이제 3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아직 지방의회가 어떤 입법 권한이라든가 정책 기관으로서의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범위를 좀 이제 확대하고 그런 부분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요. 그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에 계신 김영철 의원님께 토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또 우리 부산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부산에서 이렇게 또 좋은 토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2000년도부터 2011년까지 해외 여러 곳에서 이제 뭐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면서 있다가 2011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벤처기업을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지방의회에 들어가서 지금 시의원까지 이렇게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산을 찾아주셨고 또 여기에는 뭐 각 당의 대변인님 그리고 보좌관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학회 관계자분들께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우리 부산의 관점에서 우리 부산을 위한 도약 방안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관심을 그리고 협조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서지현 의원님께서 전체적인 우리 지방 감수성 그리고 지역 분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우리 부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서울과 부산의 상생 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우리 부산 하면은 여러분들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 노인과 바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관점의 전환으로 노인이 이 소비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혁신 벤처기업들과 합치고 그것이 우리 지역의 산업과 연결되면은 복지를 견인하고 또 그것이 청년 사업가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면 저는 우리 부산이 충분히 유니크하고 매력적인 도시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 부산을 앞서 말씀드린 거 보면은 글로벌 해양 도시 부산으로 해놨는데요. 저는 차세대 해양 스마트 시티 우리 부산으로 가야 된다.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밀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바다가 이 민물 때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은 언제든지 바다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과 바다의 가운데 정주 공간이 아주 밀도 높게 조성이 되어 있고 우리 부산을 와보시면 느끼는 건데 운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인프라 구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무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인프라를 구축을 할 때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 비용이 효과를 거두는 데서는 밀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산은 예전에 보시면 1800년대에 보면은 우리 한양 조선시대에 인구가 얼마냐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20만 명 전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시대 경성의 인구가 대략적으로 얼마냐? 1930년대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3, 40만 명대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950년도에 피난수도 우리 부산은 얼마였냐? 100만 명이죠. 100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상업이 생기면서 옛날에 전형적인 지주들이 부자가 되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상업을 통해서 계층 간의 여러 가지 사다리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시가 우리 부산입니다. 그러면 그 부산의 매력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저는 트라이포트 구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은 실제로 보면 상하이, 싱가포르 그리고 뭐 이런 홍콩 이런 도시에 비해서 저는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우리 가덕신공항이라든지 김해공항 그리고 우리 유라시아 철도의 시작점인 부산역 그리고 우리 항만이 결합이 되면은 상당히 큰 매력적인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우리 후보 시절에 7대 공약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실제로 이재명 정부에서 1번, 4번, 7번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그리고 육해공 트라이포트 부산을 육성하겠다.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 부산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근데 우리 해양 수도 부산이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보시면 우리 부산이 2000년도 초반부터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를 주창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우리 매논과 국제 최대의 그 성급협회 DMV에서 매년 해운, 금융, 법률, 해양기술, 항만, 물류 등의 매력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5가지 부분에서 보시면 해양기술 부분에서만 우리 부산이 1위에 등록되어 있고 해운이나 금융, 법률, 항만, 물류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싱가포르나 로테르담, 런던, 상하이, 오슬로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져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해양 수도라는 이 부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의 상생 매력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보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는 완전 다르지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금융 도시로 되어 있고요. 샌프란시스코는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들을 바탕으로 해서 관광적 매력을 또 발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지금 바다가 있고 노인이 많고 밀도가 높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장점으로 전환시키고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뭐 이번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북극 항로만 보더라도 사실상 우리 기후 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수에즈 운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대체 항로에 대한 모색이 벌써 십수년 전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존 항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000km를 가야지만 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기후 위기 등이나 북극의 이런 여러 가지 온난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베링 해협을 바로 통과하는 실제로 북극 항로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해양 항문을 개척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HMM 부산 이전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로 지금 이재명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 그리고 앞서 박근혜 정부에 이어지는 여러 사항들이 정쟁이 아니라 정책적 결합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각 지역이 발전을 하고 그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지금 우리 가덕 신공항인데요. 이 분위기를 보시면 실제로 24시간 이루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배후를 보게 되면은 부산항, 부산신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등과 함께 실제로 부울경이 함께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단순하게 부산항으로 물류가 넘어와서 70% 정도가 바로 단 하루 만에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특별법으로 여러 가지 규제를 해소해 준다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커피라든지 여러 가지 물류가 단순하게 거쳐가는 공간이 아니라 부산에서 가공이 되고 그 가공된 것들이 에어2씨 즉 바다로 들어온 것들을 항공을 통해서 신속하게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 보면은 우리 명지 국제 신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주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낙동강변에 에코 델타 시티도 있습니다. EDC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웰링턴 스쿨이나 여러 가지 로얄 러셀 스쿨 등 외국인들이 왔을 때 정주하면서 아이들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국제학교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원도심이 너무 밀도 있게 제가 개발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신항을 중심으로 한 명지 지역은 개발 중심으로 해서 얼마든지 우리 해양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신항 같은 데 보면은 대형 크루즈나 대형 선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의료기기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육지에 있는 의료기기를 그대로 해양에 적용하게 되면은 염분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진동 등에 인해서 오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다에 나가는 대형 선사나 크루즈에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 승선을 하고 있는데 길게는 몇 달까지 바다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해양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선점하지 않으면 우리도 뒤처질 수 있다. 지금 현재 해양 의료기기 인증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 부산은 지금 부산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의대에서 이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양 의료기기에 대한 개발과 그 다음에 인증에 대한 스탠다드를 우리 부산이 만들어 간다면 저는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양 의료기기에 있어서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바다, 물류, 여러 가지 장점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증과 개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해양 의료기기 특화단지라든지 그리고 바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과 해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살려서 블루 푸드테크, 즉 바다가 가지는 장점을 통해서 이 푸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여러 가지 환자들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 의료 용도 등 식품을 개발하는 푸드테크 센터도 함께 유치가 된다면 저는 우리 해양 수도 부산에 충분히 다가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정치권에서 정쟁으로 실질적으로 해수부 이전을 두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해사법원 관련해서도 20대 국회에서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22대 국회까지 지금
부산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국으로 확장해서 인천이 해야 되느냐를 두고 여러 가지 지금 정치권에서 이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지리적 이점과 HMM 등에 이전이 되게 되면요, 신속 정확하게 이 해사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제 항만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삼아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8위권에 들어가는 선봉량 순위로 지금 HMM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한진의 그 부도 사태를 통해 가지고 지금 돼 있는데요. 점유율을 보시면 2.9%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부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하고 계획적인 개발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저는 우리 부산이 우리나라를 견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울경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해양수도 부산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트라이포트인데요. 사실상 지금 앞서 보시면 지금 우리 부산시가 로고가 바뀌었는데요. 이게 벌써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우리 부산의 염원이었습니다. 왜? 부산이 발전하고 부산이 도약하는 길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요. 이 부분을 이번 정권에서는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정쟁을 좀 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와 계시는 이 공간이 지금 북항인데요. 사실상 지금 엑스포를 유치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차질이 발생하는데, 지금 보시면 상당히 멋진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북항을 비롯한 해안선 부분은요, 우리 해수부 소속인 부산항만공사 소속의 토지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부산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마리나 시설들이나 해양 중점, 거점 산업 시설들을 좀 발전시킨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저 맨 앞쪽에 있는 우리 부산이 근대화의 첫 시작이었던 일부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첫 개항을 했던 공간인데요. 이곳에 전 세계인이 모이는 글로벌 창업 허브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이 물리적인 요소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 요소들이 저는 결합을 한다면 노인과 바다가 아니라 노인들이 살고 싶은 공간, 우리 부산에 오면 잘 늙어갈 수 있고 즐겁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그 속에서 우리 청년과 노인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글로벌 창업 허브, 그리고 세계적인 해양 수도 부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해양 의료기기 특화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부산시의 염원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보좌관님들이나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나마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 부산이 해양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제 육해공 있는 트라이포트 왜 이게 필요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대한민국 국회 서범수 의원실의 진성호 보좌관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진성호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국회 서범수 의원실에 있고 제가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방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정책학회에 오면서 약간 좀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조금 고민했습니다. 저도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지금 밟고 있고 이제 지금 학위 과정 이제 곧 이제 학위 논문 작성을 마치면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로서 접근을 해볼까 하다가 이제 여기서 여기 학회에서 듣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현장에 살아있는 그런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국회 보좌관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건 최대한 배제하고 제가 여태까지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 조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과학기술부의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있었고 그 더 전에는 이제 국회에 계속 있었긴 했지만 중간에 또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경기도지사 정책보좌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행정도 해보고
중앙 정부의 행정도 해보고 입법도 해보고 그 더 전에는 이제 그 기업의 연구소에 저 엔지니어로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연구원으로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더 경험을 해봐 보니까 어떤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20년 가까운 이제 정치 경력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저기 뭐 환경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적은 게 그 육공화국이 출범한 이후에 가장 권력이 집중된 정부가 바로 이제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고 이제 그 강한 이런 그 행정적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저기에서 또 이제 대외적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또 이제 그 사회 시대적 변화도 우호적인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협적인 대내외 환경 하에서 국가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이런 특히 그 아마 이 대통령님께서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하셨을 텐데 뭐 앞으로 2, 3년 이내에 개혁을 하지 못하면은 사회 그런 체계를 바로잡지 못하면은 이제 국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위기의식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 하에 앞으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위주로 약간 좀 잔소리 위주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정책 실패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뭐 여기 계신 분들께서 더 잘 알 테니까 이 부분 좀 스킵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제가 제일 이제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랑 그 정책 과제들 주요 국정 과제들을 쭉 보고 있으면은 정부 만능론에 빠져 있지 않은가라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보 정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능한 정부라는 게 이제 큰 정부는 이제 그 명목하에 큰 정부를 지향을 하는데 이 현대 사회에 있는 모든 그 사회적 문제들은 이게 단순화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선한 의지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는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판단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자료 만들면서 진짜 성장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싶었는데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자기 기재부에서 진짜 성장에 대해서 갑자기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업데이트를 할까 하다가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도하는 특히 기재부가 주도하는 진짜 성장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내밀고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국가 주도의 그 산업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과기부에 있었을 때도 비슷한 이제 전략 기술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추가를 했는데 결국에는 민간의 어떤 도움이 없이 국가에서 모든 걸 하겠다 하면 대부분 결정적으로는 실패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 삼아서 진짜 성장이 어떤 민간 주도로 모든 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좀 정책적으로 셋업을 다시 좀 한번 재검토를 좀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좀 많이 정책적으로 싸움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제 물론 이제 모든 정치는 투쟁으로 인해서 이제 얻어내는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제가 좀 말리고 싶은 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학기술, 자연적 진리에 대해서는 좀 이걸 거부하지 말라, 이거 과학기술과는 싸우지 말라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통계랑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이랑 싸우지 말아라. 이 세 가지 저를 말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제가 과기부에도 있었고 이제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했지만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 공학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마저도 극복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약간 조금 버리고 이게 재생에너지가 보완제 차원으로서는 분명히 훌륭하고 좋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정책을 좀 한번 다시 이제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통계 부분에서도 좀 왜곡된 통계나 그 잘 안 인용되지 않은 마이너한 통계를 들이대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책을 드라이브 하고 합니다. 이제 가장 큰 그 저희가 이제 법인세 인상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금 오늘 지금도 그 예결산 때문에 그 지지서 쓰고 오고 있었는데, 민생회복 쿠폰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왜곡된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을 드라이브 하고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시장이랑 싸우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부동산 대책인데, 시장이랑 싸워가지고 이겼던 정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뭐 예전에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뭐 이후에 모든 정부들이 그 대부분 시장이랑 그 한번 어긋난 신호를 보내면은 항상 그 철저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시장의 어떤 반응이나 원하는 시장이 원하는 정책을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을 하다 보면은 항상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정책을 하다 보면 정책 목표가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집행이 있는 거고,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집중하다 보면은 분명히 부작용이 나오는데, 이 부작용이 오히려 결과보다 더 큰 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부작용,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려를 좀 하고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노사 갈등이라든지 지역 갈등이라든지 성별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정책적 그 효과를 받는 그 집단끼리의 갈등이 더 심화되면서 오히려 원했던 정책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으로 인한 갈등 심화가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을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전 최선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이제 제가 AI를 주로 이제 그 전공을 하고, 저는 참고로 석사까지는 이제 통신공학을 전자공학과 통신공학을 전공한 이제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공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은데, 어떤 그 특정한 틀에 맞춰 가지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숫자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되고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모두의 AI라는 그 AI 쪽의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공허해질 수 있는 현 시대에는 맞지 않은 그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너무 무리한 목표를 잡지 않는 차원에서 정책 목표를 다시 한번 좀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제가 최근에 이제 공공 부분에 대해서 AI 도입을 한다고 이제 여러 차례 선언을 하시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현실에 맞지 않는 예를 들어 지금 AI 기술만 하더라도 당장 우리는 국민이나 공공에서 도입하자고 하면은 그 기술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이미 충분히 발전된 기술을 공공 AI로 이제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또 외국 기술을 함부로 도입을 할 수는 없지만, 또 국내 자체적으로 어떤 개발된 기술을 사전이 너무 기술 격차가 크고 또 그런 비용의 자체도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도입할지에 대해서 좀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제가 과기부 장관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주로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부처 돌아다니면서 싸움 말리는 거였어요. 서로 자기가 이거 하겠다, 니네는 빠져라, 뭐 이런 식으로 싸움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그거 이제 조율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마련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같은 이제 기구를 탄생시키고 막 했었었는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게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려는 우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이 아마 다음 달에 이제 나올 건데, 유사한 문제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잘 조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순 극복의 첫걸음은 바로 이제 자기 부정을 이제 자기 부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특히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는 스스로
그 여당 이제 저희 국민의힘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뭐 맞는 지적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비판들을 양분 삼아서 동일한 잣대로 스스로에게 하게 되면은 아마 좋은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과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은 충분히 잘못되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과, 솔직한 사과와 그리고 이건 투명한 공개 프로세스를 충분히 그리고 국민에 대한 충분한 설득 이게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은 100%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는 점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절대적인 강한 정책적 힘이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여기에 더 뒤처지면은 이미 국가 경쟁력 자체는 후퇴하기 시작했고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에서 바로잡지 못하면은 이제 대한민국 자체에 이제 생존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조금 해야 될지 좀 더 선명한 좀 개입이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이제 더 많은 개입, 더 많은 큰 정부가 아니라 얼마나 더 현명한, 더 스마트한 개입이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지금 대한민국 리빌딩 혁신을 위해 가지고 누적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정책 구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 보좌님께서도 또 여러 가지 또 과학기술 쪽에 말씀해 주시면서 또 신뢰, 투명성 이런 부분에서 또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요. 마지막 토론인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단국대 김영재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는데요. 후배고 제자이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갑질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짧게 끝내주시면 이 자리에 지금 5분의 학회장님, 저희 정책학회장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좀 들어볼 기회라도 조금 가지기 위해서 조금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늘 토론을 하게 될 단국대학교 행정학과의 김영재라고 합니다. 저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가 복지행정론을 지금 부총장님께 배웠기 때문에 부총장님 말씀대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주제 그리고 상당히 희망적이거나 또는 좀 비관적인 이야기까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충분히 배울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굳이 제가 다른 분들이 말씀하지 않았던 걸 이제 고르려고 하니까 이제 청년과 장년층에 대한 얘기인데 청년 문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청년의 나이가 요새 좀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원래 34세에 있다가 39세로 있다가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 조례 같은 경우는 40세 이상까지 청년으로 간주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의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뿐만 아니라 40대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장년층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사회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부터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가장 찾아보기 어려운 나이대가 이제 40대에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아동, 청소년, 청년, 장애인 다 나름대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경제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장년층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청년의 개념을 좀 늘려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혜택이라든가 수혜에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장년층에 대한 고민도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0대가 이 50세 이상부터는 50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또 정책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데 딱 40대 약 10에서 12년 정도 사이에 세대에 계신 분들이 세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함 또는 조금이라도 좀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어떤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그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영세부터 뭐 돌아가시기 전까지 해서 뭐 전체 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비교적 좀 관심이 덜했던 40대의 장년층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한국 정책학회에 계시는 수많은 뭐 전문가분들과 학회 차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그 주제들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많다는 점을 느끼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재 교수님 또 시간 잘 지켜서 감사합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 세션이 정말 중요한 세션인 것 같습니다. 아마 5분의 회장님이 정책학회 회장님께서 여기 앉아 계시는 게 정말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 계신 송희준 교수님 그리고 현장에서 그리고 저희 이제 대선배님이시죠. 그리고 행정학계 그리고 현장에서 정부 혁신을 또 직접 이끌어 주시기도 하셔서 또 소중한 한 말씀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중간에 와가지고 모든 그 6분들의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을 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역대 정부들의 이제 출범 단계에서 형성이 되는 각종 그 국정 과제들은 자주 훑어봤었거든요. 근데 현 정부의 경우 그 뭐 123개로 나왔는데 인터넷에는 떠 있긴 하는데 공식 공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체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형태로 발표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의 공통적인 거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제 100개 이상씩 과제를 쭉 해왔던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어떤 그 논리적인 연관성이나 장기적인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거 파급 효과라든지 또는 과제들끼리의 어떤 상호 연계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과제나 사업의 어떤 시급성 이런 관점에서 좀 약간 그 두서없이 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정부의 경우는 제가 상세하게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123개라고만 나와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물론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 지금 체크는 해 가긴 하고 이제 그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몇 개 끝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는 하게 될 텐데 정말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그 시대적인 전환, 대전환의 그런 시기에 어떤 과제들을 우선 추진해야 되고 어떤 과제들을 천천히 해도 되고 또 추진 방법에 있어서도 국민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그 대통령의 확고한 그 의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 어린이 양육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 그 얘기를 하실 때 제가 돌아서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요즘 이제 손자를 조금 봐줍니다. 출퇴근을 시키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왜냐하면 딸하고 이제 그 사이가 8시면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이제 대신 차를 태워가지고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오후 3시에 데려오는 그런 일은 저하고 이제 집사람이 같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는 식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역대 정부에서 다 인식은 했는데 계속 다음 정부를 미루고 이래가지고 현재까지 와가지고 세계적으로 가장 최악의 그런 국가가 됐는데 이런 과제에 대해서는 뭐 123개 과제 속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겠고 또 우선순위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별도의 어떤 과제로서 특별하게 관리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진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지 그런 게 상당히 궁금하고 일자리 문제라든지 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케인즈 있잖아요. 케인즈의
전쟁의 경제적 결과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한번 쭉 읽어봤더니 결국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것도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이제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난 것도 인구 문제로부터 출발한다는 설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전쟁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구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정권적인 차원에서 그건 사실은 뭐 정권 차원보다는 이제 국민적인 차원이죠. 이런 관점에서 좀 격상시켜가지고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을 해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냥.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한 3, 4분만 쉬는 시간 한 5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또 전임 회장하신 김영미 교수님 계신데요. 예, 또 회장님 또 정책학계 또 이제 원로시죠. 예, 그래서 좀 소중한 말씀 또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부터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렇게 중간에 들어와서 발제하시는 모습들 보면서 굉장히 현장에서 정말 그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 입장에서 문제 의식도 갖고 계시고 또 좋은 대안을 만들고자 노력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앞에서 또 송희준 전임 회장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뭐 특별하게 뭐 더 이렇게 붙일 말씀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 사회가 이제 정책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전문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나가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친 정쟁의 논리가 워낙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반대 여론하고 또 주도하는 여론하고 이 갈등이 지속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선을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이 정쟁의 논리에 너무 휩싸이다 보니까 본질이 희석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AI 정부를 지향하면서 이 AI와 관련된 디지털 혁신 또 디지털 기술들이 굉장히 최첨단 기술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 실제 생활에 많이 반영하고 있고 또 특히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정부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재난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 중심으로만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고 처벌을 더 강화하면은 다음번에는 정신 차리고 이런 유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갖고 더 강경한 처벌의 규제에 엄격하게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재난 문제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디지털이나 AI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그 문제를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 해결의 관점을 조금 더 유념해서 봐주면서 정책 기제를 만들어 가는 것도 지금쯤은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두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정책을 입안하시는 이제 분들이시니까는 이제 정쟁에 휩쓸리는 정책보다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 기반으로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그 토론 발제 맡아주신 모든 분들 소중한 말씀 더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는데 시간이 정말 제한적이라서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오늘 많은 또 의제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항상 또 새 정부가 들어오면 그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법론적인 차이지 우리가 충분히 목표가 같기 때문에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그럼 여기서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 기업가 세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큰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